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지구 반대편의 나비의 날개짓이 이곳에 폭풍을 몰고 온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2026년 오늘 우리 집 앞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코스피 지수가 들썩였던 이유, 추적해보면 그 끝에는 결국 저 멀리 중동의 좁은 바닷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폭은 가장 좁은 곳이 겨우 33km, 서울에서 인천 정도의 짧은 구간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바다 위에 갇혔습니다. 우리나라 원유의 70%가 들어오는 이 생명선이 막힌 결과가 결국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바다는 단순히 배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상대를 압박시키는 무기이고 우리에게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적 급소인 것이죠. 오늘은 이 급소들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에 목을 죄고 있는지 그 긴박한 현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랑 여러분. 저는 경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작가 김바비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소개해드릴 9번째 이야기는 바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바닷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스마트폰의 부품, 출근길에 타는 자동차의 원료, 심지어는 오늘 점심에 드신 파스타의 밀가루까지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이 모든 물자의 80% 이상은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70% 이상의 상품들이 바다를 통해서 운송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필 바다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이죠. 배는 기차나 비행기에 비해서 가장 많은 짐을 가장 저렴하게 실어 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는 유조선을 타고 한국이나 일본, 유럽으로, 남미에서 생산된 곡물은 벌크선에 실려서 아시아로,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전자제품과 의류는 컨테이너선에 실려서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만약 해상 운송이 멈춘다면 우리가 누리는 저렴하고 풍요로운 글로벌 라이프는 그 즉시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흐름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좁은 길목이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좁지만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 해상 통로들을 초크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병에 목이 막히면 내용물이 나오지 않듯이 이 지점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 전 세계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 위태로운 해상 도미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가장 먼저 쓰러지는 도미노는 앞에서도 설명했었던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실제 선박이 오갈 수 있는 항로는 약 3km 안팎에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세계 에너지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과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거의 유일한 해상 통로이기 때문이죠. 이곳이 불안해지면 국제유가는 실시간으로 폭등하고 그 여파는 전 세계 모든 제조 원가와 물류비에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2019년 당시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유조선들이 공격받았을 때 유가가 단 하루 만에 4% 이상 폭등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2026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많은 선박들의 발이 묶이고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자, 중동에 호르무즈라는 관문이 있듯이 홍해의 남쪽 입구에도 다른 관문이 있습니다. 아랍어로는 눈물의 관문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가진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인데요. 폭이 30km 정도의 좁은 해협, 이곳에서 수많은 뱃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썰이 전해질 만큼 위험한 바닷길로 불렸죠. 그럼 이곳이 왜 중요할까요?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바브 엘 만데브 해협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무역의 대동맥인 수에즈 운하로 가는 열쇠가 된 거죠. 홍해는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전체 상품 무역량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위험한 눈물의 관문인 건 지금도 여전한데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해상 위협이 고조되면서 홍해를 통과하는 상선들의 보험료가 수배 이상 폭등했거든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길어지는 운송기간을 감수하고 대체 항로를 선택하는 선박도 늘고 있죠. 호르무즈가 에너지를 뿜어내는 심장이라면 바브 엘 만데브는 그 에너지가 유럽과 미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수에즈 운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전 세계 물류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다음은 동아시아의 목구멍인 말라카 해협입니다.
해협의 북쪽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남쪽은 인도네시아, 서쪽은 인도양, 동쪽은 남중국 해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연결하는 핵심 무역로로 꼽힙니다.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25%가 통과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수입량의 약 80%가 지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숨통이라 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가장 좁은 폭이 약 2.8km에 불과하거든요. 초대형 선박들이 지나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작년에는 해적 사건도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사고가 나서 배가 멈춘다? 그럼 우리나라 발전소와 제조 공장들의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중동에서 오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뿐만 아니라 호주와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오는 대형 벌크선들의 상당수가 이곳을 지나가거든요. 심장이 뛰어도 목구멍이 막히면 질식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 해상 도미노가 얼마나 순식간에 그리고 파괴적으로 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형 실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2021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에버기브노이 좌초 사건인데요. 길이 400m의 초대형 선박이 수에즈 운하에 대각선으로 꽉 끼어버리면서 단 6일 동안 멈췄었을 뿐인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00척 이상의 선박이 대기하게 됐고 세계 물류가 그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게 됐거든요. 시간당 4,500억 원에 달하는 물류 피해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예요. 단 하나의 선박 사고가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반대편 파나마 운하는 상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전쟁이 아니라 가뭄이라는 자연의 역습 때문에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요. 그로 인해 선박 통과 가능 횟수와 적재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최대 사용자인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미국의 총 해상 운송비가 약 5%, 금액으로는 연간 11억 달러 가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나마 운하 사용국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도 이건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해운과 보험업계는 이미 초크 포인트별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격과 계약 조건에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도미노는 우리 바로 앞마당에 있는 대만 해협입니다.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위치한 수로이자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핵심적인 항로인데요.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에서 최근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를 중국이 직면한 10대 외부 리스크 중 1위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인프라까지 대만은 이 모든 기술의 심장인 세계 시스템 반도체의 약 37%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만 해협은 2022년 기준 해양 물동량이 2조 4,500억 달러로 전 세계 해양 무역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대만 침공이나 봉쇄가 일어난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해양 무역이 막히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 역시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초크 포인트는 단순한 해상 통로를 넘어서 전 세계 공급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바다 위의 화약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다 위 도미노들이 하나라도 쓰러지게 되면 그 공급망과 연결된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서 많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들이 중동 항로에 진입하지 못해 손실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가 변동에 민감한 석유화학이나 항공업계, 불안한 자재 수급 때문에 흔들리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수에즈 운하마저 운항 재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홍해 인근의 후티 반군까지 이란과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긴장이 높아지자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는 선박들이 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지연 비용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 생활 속 영수증에 합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너무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사방에서 무너지는 해상 도미노를 멈추고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은 없을까요? 중동 정세가 격화되고 있는 지금 혼잡한 해상 통로를 거치지 않고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로 떠오른 이 항로,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사실 북극 항로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는 이제 다들 아시죠?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 항로는 22,000km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 시에는 15,000km로 줄어들어서 30에서 40%의 시간과 비용이 확 줄어든다는 건데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전 영상을 보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북구강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는 무엇 하고 있을까요? 부산 이전? 이건 이미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요.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해운선사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북구강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인 9월경에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항으로 인해서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와 공공이 나서서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거죠. 북구강로 시범 운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북구강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도 출범했는데요. 실제 배를 띄우는 해운사와 물류 전문가들과 함께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는 실무 기구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호르무즈, 바브엘 만데부, 말라카, 수에즈와 파나마, 그리고 대만 해협까지 오늘 살펴본 다양한 지점들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 세계 경제라는 하나의 도미노로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아왔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항로, 수에즈 운하, 그리고 지금의 글로벌 해상 물류망까지. 하지만 기후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북극항로는 아직 몇 가지 제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항로이자 이로 인해 미래의 해상 물류 지도가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산업 현장의 가동률을 지켜내고 국민들의 식탁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어막을 구축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북극항로라는 미래 항로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도권이 완성되어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해양수산부가 해양수도권을 완성해 나가는 이 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